현장에서 내가 있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자문자답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김기화 기자? 저는요? 저는 솔직히 미친 새끼 아니야. 그냥 그러고 그냥 저는 이제 받아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그리고 이른바 메이저 매체라고 얘기하는 기자들은 저한테 제보를 되게 많이 해요. 각 출입처의 기자들이 약간 누군가가 뭔가 기레기짓을 하잖아요, 이른바. 그러면은 지금 거기 이제 같이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땡땡땡 일보가 아니면 땡땡땡 언론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2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이템 제보가 조선일보 빼고는 다 왔어요, 저한테. 김기화를 제2의 MC로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김기화가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꼬박꼬박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대댓글을 기쁘게 해요.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댓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모 커뮤니티에, 모 커뮤니티도 아니지, 이름 바뀔 건데, 덕후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덕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덕후에서 여기는 늘 익명이 쓰시더라고요. 여기는 익명을 쓰는데, 익명님이 저널리즘 J 팟캐스트로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산책하면서 들을까 하는데 재밌을까? 크크크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다른 분이 대댓글로 그거랑 댓글 읽어주는 기자님도 같이 들어라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J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 같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게 또 저희 이제 구독자 한 200명 이럴 때 200명일 때 그때 이제 제가 저리톡에 나가서 한번 홍보를 한번 했죠. 그래서 구독자가 700명으로 떡상. 기분 좋았던. 200에서 700이면 진짜 몇 배야. 저한테 저를 되게 안 좋아했었던. 최욱 씨가 되게 까칠하게 했었던. 그럼 우리 방송 금방 망한다고. 3개월 갑니다. 막 이랬었어 그때. 그래서 주는 기자 KBS 김기화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앉아. 네. 들어오실 때까지는 되게 조용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봐봐,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프로 대댓글러 김기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역자. 이러니까. 구역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 이제 팟빵이라는 플랫폼인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참고로 1등인데요. 네. 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 몇 등인가요? 등수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구독자를 제가 이제 하루에 한 20번 정도 체크를 하는데 네네. 아까 방금 전에 체크했을 때는 97명? 97명. 그러니까 여기는 제이는 지금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저는 여기 영세상인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팔기 하는 거예요? 아니, 상생해야죠. 그거 얼마나 했어요?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2달 정도 됐어요. 예.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요런 추세라면은 3개월 못 버팁니다. 네, 제가 예언합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 그 악담 덕분에 저희가 3년 차로 일을 악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악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이 소식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널리즘 토크쇼 J를 이끌어 오셨던 저널리즘 토크 J의 팀장, 선장 김양순 기자가 이제 어디 먼 데로 떠나가지고 이제 그동안 저희 톡에 있었던 이야기와 이제 그런 소회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이런 새로 생긴 콘텐츠잖아요. 이런 우리 뭐 저희 톡이나 대리기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안을 조금 좀 소개를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양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이제 해안을 달라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딱 일단 선빵을 쳐놓고요. 멘트. 선빵을 쳐. 네,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J를 이제 1년 3개월 동안 만들었던 김양순 기자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샤데 팀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마지막 유튜브 방송에서 샤데 이영애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진짜 없고요. 그거부터 해명을 네, 우리 기자들이 해명을 꼭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
기자들이 샤대 이영의 자칭이다라고 했는데 술 먹고 헛소리를 들은 게 분명하다. 하지만 제가 이제 샤대 팀장으로 악명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제 뭐 하나라도 물면 놓지 않아. 아 그래요?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패널들하고 제작진하고 같이 이제 한 잔을 합니다.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정신없이 노는데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선배 되게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을 것 같다. 샤대에 예쁜 애들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덥석 문 거죠. 덥석. 안 물 수 없지. 안 물 수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샤대에 김태희가 있었죠. 김태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동시대. 그쵸. 저보다 한 두 학번인가 아래일 거예요. 그리고 MBC의 아나운서도 있었고 같이 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쁜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또 겁도 없이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인기 좀 있었다. 내가 또 이제 거기다가 제 친구들이 너는 이제 입 닥치고 있으면 이영애다. 입 좀 다물어라. 맞아. 그런 많이 해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이제 애들이 이걸 섞은 거지. 섞어서 바로 필요한 것만. 샤대 이게 이렇게 뽑아서 따옴표 치는 게 이렇게 나쁩니다. 기자들이 따옴표 저널리즘 이렇게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잘하는 거 기레기다. 아니 오늘 녹화하기 전에 모 선배랑 저녁 먹는데 오늘 누구 나오냐 그래서 김양순 선배 나오신다 했더니 한마디 꼭 전해달라고. 이영애는 건들지 말라고. 하긴 뭐 김덕훈도 입 닥치고 있으면 몸표 원빈이라는 얘기 있어요. 덕분이 정말 잘생겼었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빈부같이 돼가지고. 지난 그 라이브를 보시면은 거기서 눈물 콸콸 쏟으면서 이제 뭐 간다. 뭐 뒤에 오는 분에게는 잘해라. 달빛 제다이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요, 달빛 제다이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달빛 제다이님이 그 다음에 저한테 정말 장문에 엄청 사과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막 대들기에서도 사과하시더라고요. 계속 사과하고 네. 있어요. 아니 거기 워낙 좀 이렇게 막 센 말씀을 막 기적을 많이 하시던 분이잖아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선배가 이제 라이브에서 달빛 제다이님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미안해서? 왜 라이브에서 그랬더니 라이브 온분 달빛 제다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름조차 범상치 아니 않지. 대들기 라이브에서 대들기 스트리밍을 보면서 달빛 제다이님이 김양순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사과하냐 물어봤거든요. 네. 제 라이브 보고 오래. 그러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맥락을 다 알아. 설명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제 시청자랑 대들기 시청자랑 더 라이브 시청자가 좀 겹치잖아요. 네. 더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달빛 제다님이 김양순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달빛 제다님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뵌 적 있어요. 한번. 저도 만났어요. 뵌 적 있는데 아주 좋은 분이에요. 맞아요. 저희 공개 방송에도 다 오시고. 맞아요. 저희 대리기 공개 방송에도 네. 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 인터넷에서 댓글로 아픈 지적을 나르신 분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분들이고 우리 애정이 애정이 있으셔서 있고 하시는 거죠. 적극적 뉴스 소비하시는 분들이다. 뭐 그런 말씀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훈훈하다. 훈훈하다. 자, 우리 김양순 팀장님 그 팀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월 22일에 와서 이제 11월 20일까지 했으니까 정확하게 1년 3개월을 했고 그다음에 만든 회차가 따져보니까 60회차를 정도를 만들었더라고요. 60회차. 제가 왔을 때가 56회차인가 55회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1을 론칭했었던 이른바 악마 팀장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만들고 나간 셈이 됐어요. 그렇구나. 더 많이 만들었다. 지분이 더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지분이 사실.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동안 정말 그 라이브에 나왔지만 오자마자 그렇죠. 와장창이었죠. 와장창. 그렇죠. 제가 여러 번 폭망시켰죠. 사과한 유튜브 영상만 모아도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그것도 거의 한 편 정도 나오고. 맞아요. 사과 전문이라고. 사실은 저희 저리톡에 AD가 있어요. AD가 저 떠나가는데 선물이라고 뭐 영상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이 새끼, 죄송해요. 네, 이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사과하는 영상만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메일 답장을 엿먹으라는 거니? 라고 이렇게 답장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켜켜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방송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던지고 많은 방송이 아니라 대들기나 제이나 하고 나서 시청자들이 피드백을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놓쳤구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오해하셨어요 라는 것들을 되게 성실하게 설명해 가면서 그리고 이해시키면서 또 우리가 고쳐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유튜브에 많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사과가 좀 많았네요. 근데 워낙 감당하기 힘들 만큼 뭐가 자꾸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참 저희도 우리 힘들면은 여기도 힘든 거야. KBS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이런저런 이슈가 중심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피곤해지는데 그때 막 선배 지나가면서 야 대리기는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저 제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럴 때가 맞아요. 있었죠. 여러 번 있었죠 그런 적이. 저희도 사과할 때 저는 한 번씩 선배가 그 카페에다 쓰신 사과 글을 보고 벤치마킹을 사과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가 네. 그랬던 적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진짜 제가 머리를 박았거든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랜 줄 알았지 쓴 그랜 줄 글이었어요. 알았어. 예. 근데 뭐야 이게 팀장 처음에 하실 이제 이 다음 팀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스트 코치 팀장이란 자리가 참 뭐랄까 하기 힘든 빡센 맞아요. 추노하러 다니잖아. 근데 또 아무나 잡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노비가 되려면 노비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팀장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 의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내외적으로 그 사내나 아니면은 언론계에서 다른 타사들하고도 교류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윗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좀 뭐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짱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죠. 특히 대들기 하는 친구들은 다 좀 연차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위에서는 그래 걔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 팀장은 그래도 나름 중간 간부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 간부가 KBS 왜 아직도 이러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위에서 임원들이 보기에는 야 네가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제이랑 약간 우리랑 또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제 아예 일선 기자들, 그러니까 아예 막내 기자들부터 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또 지상파에 나가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유튜브로 한다고 하지만 되게 엄청 주목을 많이 받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팀장 하는 것 자체가 하기 싫은 사람이셨을 텐데 선배도 사실 처음에 저한테 오기까지 네. 9명이 거절을 하고 네. 김대현 선배가 26기잖아요. 네, 26기고 제가 28기니까 그 사이에 26기, 27기가 얼마나 많아요. 한 40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할 만한 사람들을 막 다 픽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이었던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양순희 씨한테만큼은 전화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디지털 팀장을 하다가 저는 진짜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팀장을 못 하겠다. 저는 데이터팀에 가서 데이터 기사 쓰고 이쪽에서 좀 매진하고 싶다라고 그때 국장이 저한테 2번을 전화했었거든요. 밤에 진짜 팀장 안 할 거냐고 해서 저는 정말 번아웃 됐어요. 또 전화하셔서 그래도 팀장 안 할 거예요. 번아웃 됐어요. 이랬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제이 팀장은 어떠니?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거절을 못했고 또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월호를 취재했었던 당시에 제가 이제 반장이었는데 그때의 부채감이 우리 다 굉장히 깊잖아요. 네. 특히 대립하는 친구들은 더욱더 깊고 그 부채감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맡게 됐죠. 진짜 맞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진짜. 사실 그 기자들도 잘 가기 힘들어하지만 팀장으로 가는 건 더 다른 문제고 사실 또 다른 이유로 또 가기 좀 힘들었을 텐데 이 시즌 1 마치고 2 넘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2를 이제 딱 기획을 하시고 이제 판을 짠. 그러니까 이른바 정준희 교수님이 나가시고 이제 새로 짜야 되는데 그때 엄청 힘들지 않았나요? 그럼요. 정준희 선생님이 사실 이제 우리 공개 방송하기 전에 12월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처럼 자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8월 달에 인사 받아서 갔을 때 그때도 저랑 정준희 교수님은 원래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이고 학교 선후배기도 하고 원래 알던 사이인데 제가 오니까 이제 사실은 난 나가야 될 것 같다. 너무 지쳤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선배 이제 내가 왔는데 갑자기 나가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냐. 좀만 도와달라고 막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준희쌤도 거절을 못하고 그럼 조금 더 해보자라고 이제 한 넉 달 정도 더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슈가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알릴레오 이슈가 터지고 또 시사 직격 사건 터지고 독도 헬기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와장창인데. 예. 그걸 우리가 매주 막 정말 겪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더 화낼 시간이 없어. 맞아요. 화를 더 내야 되는데 또 터지고 하니까 다들 막 그러니까. 멍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니네 무슨 구태라 막 이렇게 맞아요. 진짜 구타라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너네 KBS 구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제 정주현 선생님이 이제 밤에 카톡으로 나는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 떠나야 될 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리톡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 언론학자를 바꿔보고 이런 포맷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바꿔보자라고 해서 제가 또 이제 열심히 바짓가랑을 붙들다가 그때가 한 번 더 있었구나. 뭐 있었어요. 또 그만두겠다고 하셨던 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정주현 선생님도 하셔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놓아드리면서 새 시즌을 만들었는데 그 새 시즌을 만든 게 사실은 우리가 시즌 1에서 되게 원 없이 욕했잖아요. 야 진짜 너네 조선일보 이러지 마. 중앙일보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심지어 조선중앙동아에서는 제이 때문에 문화부가 거의 다 죽어가던 문화부의 미디어 기자들이 되살아났어요. 비판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미디어 기자들이 됐어 우리도 종편 있고 미디어 필요 없어 이랬는데 제이가 막 날석에 벼리기 시작하니까 잠깐만 다시 와봐. KBS 출입기자 어디 갔지? 방통위 출입기자 어디 갔지 해서 일 잘하는 애들 법조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박았어요. 실제로. 그 조선일보는 저리톡 모니터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밤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가지고 기사를 되게 꼼꼼하고 빠르게 잘 쓰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일요일 방송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봤더니 모니터 팀이 있는 거야. 그때 기사를 써서 월요일에 출고를 하는 네. 그리고 동아일보도 밤에 그걸 보고 정보 보고를 다 올리게 돼 있어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사가 좋아. 그렇지. 기사가 너무 좋아. 잘 써. 예리해. 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시즌 2 시작하자마자 이제 첫 라이브부터 이제 분위기가 와장창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반응 잠깐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강동수 기자, 클리앙이랑 여기 댓글 읽으십시오. 클리앙 크리미널 마인드님께서 댓글에 가로 세로 제이냐는 말이 있던데 적합했네요. 라이브 보고 황당했네요. 그래도 일단 본방이 어떤지는 봐야겠네요. 쭌 디렉터님께서는 라이브 영상도 보고 사과문도 봤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로 돌아올 때까지 한 달간의 텀이 있었음에도 이토록 준비가 안 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상 보니 패널들은 라이브에서 다룰 주제를 오늘 알게 된 것 같은데 말이죠. 미리 알렸다면 강 교수님이나 최욱 씨나 저지를 했을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첫 라이브 사실 그때 선배 좀 약간 뭐랄까 그때가 중간에 이제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저희 이지은 기자가 너무 난감해져서 이 아이템을 선정한 제가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그럼 마이크를 달고? 마이크를 달고. 네. 어차피 네, 급한 마음에 들어왔고요. 네. 김양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즌 2 오늘 녹화가 첫 녹화다 보니까 준비가 서로 안 된 부분들도 많고 해서 좀 길어졌어요. 근데 아이템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종 코로나 문제 다뤘어요. 오늘 3시간 동안 녹화한 게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전염병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댓글 다 읽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리고 제이에게 비판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나요? 네, 많이 좀 격앙된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때가 아주 폭망각이었죠. 그때 저희 구독자도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다들 다시 돌아오긴 하셨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라이브에서 다루고자 했었던 거는 그게 어떤 선거 직전이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직전이어서 이제 공천을 하면서 과연 공천을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인재 영입이라는 과정을 언론들이 검증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천이나 영입 과정을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그냥 이벤트로만 다루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아예 그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의 땡땡땡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냥 댓글장이 폭파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이게 핫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핫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까지 가기도 전에 이게 모든 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때 우리 라이브를 담당했었던 막내 기자가 이거를 소개하려고 나갔는데 정말 멘붕이 온 거죠. 눈앞에서 막 거의 수천 개의 댓글이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정말 다 책임을 지우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가서 망가지는 게 낫겠다. 어차피 내가 팀장이니까. 그래서
너 나와라.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들어가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막 손짓 발짓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네. 또 이제 흥분하면 말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언론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엄청 거의 속사포 랩으로 막 던진 거예요. 아웃사이더 영어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네가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고. 그랬더니 가르쳐 들은 거 아니고요. 또 네, 그랬지. 맞아요. 제가 또 이제 빨리 살 읽거든요. 엄청 잘 보셨겠다. 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인서트를 먼저 보여주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접근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3주 정도 쉬었어요. 시즌2를 준비하느라고. 근데 3주 정도 쉬는 게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동안에 포맷도 좀 변경하고 패널도 새로 모시고 방향도 잡고 스튜디오도 개비하고 이게 짧은 시간인데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길었던 거야. 너무 길었던 건데 우리가 그만큼 기대감을 갖고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라이브 한대. 그 기대감에 너무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제 잘못입니다. 아시죠? 모든 건 김양순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인데 그 라이브 때 좀 그랬을 거야. 저는 이제 그걸 거의 실시간으로 봤는데 사실 이제 팬분들, 그러니까 좋게 지금까지 봐줬던 분들이 갑자기 날선 말을 막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하는 KBS 프로그램이 보도국에서는 사실 대들기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기분일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그 순간엔 좀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는 좀 기분이 좀 어땠어요? 저는 막 너무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선배님. 대들기 경험해봤잖아요, 작년에. 우리 뭐 많이 했지. 정현우 경험해봤잖아. 그때 그 기분이랑 비슷하죠. 어땠어요, 그때? 그때 막 그때도 대들기도 구독자 엄청 빠져나가고 막 욕먹고 그랬을 때 3,000명 줄었을 거야. 3,000명, 우리 2만 명 줄었어요. 사이즈가 다르죠. 네. 2만 명 줄었다가 다시 또 이제 한 4만 명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좀 또 빠지고 하는 추세긴 한데 그때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솔직히. 이게 이해를 해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막 보고 싶은 애인을 기다렸는데 와서 뺨 맞은 격이잖아요. 막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 그랬는데 얘따 뺨 맞아라 이러고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시청자들이 너무 고마운 거는 그렇게 화내고 막 진짜 제이 팀장 진짜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러고 떠나도 이게 우리가 본방송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면은 그 진심을 보고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기 정연욱 기자 밑에 저널리즘 유튜브에 달려있는 상어덮밥 걸고 편의점 상어덮밥님이 저널리즘 제 유튜브에서 긴 언론 암흑기를 지나고 이런 방송이 처음이었던 저리톡은 정말 신선했죠.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구나를 체감하게 해주는 저리톡은 그래서 응원과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팀장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이건 뭐지? 라는 의심도 당연했다고 봅니다. 저리톡을 이제 그만 정리해줄 스파이로 위로부터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건 처음 보는 김양순 팀장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단 방송사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는 나름의 방어 심리였을 것입니다. 나름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죠. 네. 특히 뒤통수라는 측면에서 KBS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계속 출입처가 바뀌잖아요. 내가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지만 뭐 다들 출입처 받고 지금 3사에 가 있고 한데 내가 이 자리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또 하던 일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정리해줄 스파이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을 것 같은데 제가 떠나간 뒤에 제가 뭔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결국 김양순이 스파이였어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도 네, 있죠.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두렵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은 끝까지 이걸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본부장도 아닌데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편의점 상어덮밥님의 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앞으로 제이가 여러분이 믿어주시는 만큼 잘 살아남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정말 제작하는 PD 입장에서 봤을 때 언론 비평이라는 시장이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냥 장사의 느낌으로만 얘기를 해본다면은 제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시작한 거예요. 타사에 없던데. 이런 네, 거. 타사에 없는 네. 굉장히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저널리즘 얘기 누가 듣고 싶어해. 저널리즘은 그냥 약간 이상적인 거지 누가 듣고 싶어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전에 아무도 안 보는 시간대 주말 오후 뭐 그렇죠. 이런 때 맞아요. 했었죠. 네, TV 미디어 비평, 시청자 데스크 네.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조선일보에서 박지선 뭐 모친 단독으로 해가지고 유서 기사 냈잖아요. 네. 네. 그 단독 유서 기사에 지금 제가 아까 오늘 오전에 들어가 봤을 때 싫어요가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뭐 한 10,000개가 넘었더라고요. 다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너네가 아직도 이런 죽음을 가지고 네. 장사를 하냐. 이런 짓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냐 기레기들아. 근데 2만 개가 단 하나의 기사에 짧은 하나의 기사에 그런 반응이 달린다는 거는 사람들이 각성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언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 애들이 막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던져주면 내가 좋아서 볼 줄 알았지? 내가 이거 유서 하나도 관심 없어. 지금 각성 수치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비평은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있죠?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죠? 자, 그럼 부산. 젠더 이슈가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볼 거고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곧바로 이제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거에서 또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기술을 발휘하는지 사람들은 학습이 이미 돼 있어요. 지금 각성치가 막 쭉쭉쭉쭉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장사예요. 시청률 보장되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딱 순간이 왔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나? 좀 걱정입니다. 아까 선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했던 생각이 회사에서 내부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못하게는 아니더라도 너넨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라는 잣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늘 항상 안타까워요. 그냥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미디어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우리 구성원 중에 하나인데 왜 내부 총질을 해? 라는 시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죠. 재갈 물리는 거나 뭐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뉴욕타임즈가 그 트럼프 국면에서 왜 이제 흑백 관련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서로 시위대가 맞붙고 그다음에 총 발사하고 이랬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외부 칼럼니스트가 군대 보내야 돼라는 칼럼을 실었잖아요. 김영 칼럼을 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우리가 왜 이런 칼럼을 실어야 되지? 라고 반발하는 거를 스스로 기사로 냈어요. 내부 총질을 한 거죠. 표현대로 하면은. 근데 내부 총질을 한 게 뉴욕타임즈에는 그대로 또 지면에 실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편집인이 사임을 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논의 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공개하면서 이게 뉴욕타임즈가 갖고 있는 어떤 신뢰의 힘이 우리는 내부 총질, 내부 비판 다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소통하는지 보여줄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뉴욕타임즈 신뢰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만큼 너 떳떳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뉴욕타임즈 그 기자들은 문제제기할 만큼 떳떳했을까요?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야 너 편집인 이런 김영 칼럼 받아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기자한테 야 너 떳떳해? 너 민주당 기사 한 번도 안 썼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내부적으로 그쵸. 너는 그동안 뭐 기사 한 줄 제대로 써봤어? 너 취재 제대로 했어? 네가 회사를 위해서 뭘 했어? 너 파업 때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조금 뭐랄까 네 스탠스를 먼저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배들한테는 소통을 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꼭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저 한번 당해봤거든요. 뭐를? 팀장 오시기 전에 김대영 선배 있을 때 그때 정치부 있을 때인데 그때 손혜원 목포 직후에 제가 그때 막내였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목포에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 주에 최경영 선배가 막 이제 열변을 토하셨어요. KBS 보도는 수박 겉핥 근데 뒤에
큰 화면에 제가 목포 이거 들고 있는 수박 겉핥기가 자막으로 나오면서 내 얼굴이 같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소년 보도는 SBS의 단독으로 시작된 이슈였고 우리는 이제 따라간 입장에서 저는 이제 우리 출근하다가 그날 전화 받고 돌아서 목포로 내려갔거든요. 우리 데일리 뉴스는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한 단독을 따라가는 좀 괴로운 상황들도 많고 그럴 때는 어쨌든 급하게 무언가를 뉴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수박 겉핥기 보도도 불가피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런 방송의 생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뭔가 이렇게 저널리즘적으로 폄하하고 비난할 것까지는 그러니까 누구나 비판을 내부적인 뭐 누군가가 하더라도 받아들여야겠지만 조금 뭔가 이 보도 관행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저러나 하는 서운함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에서 했었던 아이템을 1회차부터 제가 했던 것까지 여러 번을 봤는데 사실 내부 제작진들도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손혜원 관련 비평이에요. 네. 왜냐하면 손혜원 관련 비평은 지금 이제 SBS에서 잘한 비평으로 잘한 보도로 결국 법원 판결도 나고 있고 근데 손혜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널리즘적으로만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온고잉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진행 중이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AS 하느라고 2번이나 저리톡에서 방송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약간 제 자랑을 조금만 해보자면은 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정준현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디어 비평은 지금 막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그 이슈의 한가운데에서 비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도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취재한 방식이 옳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게 타사 보도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취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이슈 그래서 뭐 윤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모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다뤄질 때 제2에서 야 너네 왜 이렇게 늦게 해라는 댓글 많았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일부러 우리는 한 템포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거를 어떻게 취재했는지 우리가 다 모르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비평해라는 말을 듣는 거는 최악이다. 정윤욱 기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저희는 그래서 뭐 중앙일보건 조선일보건 다 해당 기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제 막 반응이 어때요? 반론을 다 보내요. 네, 왜냐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측면에서는 억울하다. 근데 네가 얘기한 이 지점은 인정한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합리적인 대답이 오네요. 생각보다. 사실 기자들은 사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 뒤통수가 막 그 찬송장 안 열리는 거 이러고 김영수가 하면서 수박 겉핥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막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곤란하잖아요. 저 윤미향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후배 기자 한 명이 이제 할머니 계시는 보호소를 계속 배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사람은 가서 한 3번 눌렀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 있는 기자가 1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100명이 3번씩 배를 누르면 그 집은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취재는 우리가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KBS 화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캐팟에 가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캡이 이렇게 보더니 이건 저희가 잘못한 거 맞네요, 선배.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된 미디어 비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기자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은 이제 일반이었다가 기자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기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 이제 선배들한테 배운 거죠. 근데 이걸 내가 그렇게 내가 욕을 먹을 짓인가에 대한 약간 무감각함은 좀 있어요. 있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직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뭐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디 갑자기 뭐 KBS에서 한다니까 이제 타사 기자 입장에서 갑자기 내 기사를 뭐 나한테 뭐 확실하게 뭐 물어본 것도 없이 하거나 아니면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완전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엄청 밉긴 미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미워하는 그런 기자들의 그런 반응 같은 것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미디어 담당하는 차장님하고는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모 기자는
이제 닷컴 기자들이 주로 제의를 좀 미워하는데 저희가 닷컴이나 이제 어뷰징, 인터넷 네, 어뷰징을 많이 이제 비평을 하니까 그러면 그냥 제의라는 글자만 나오면은 무조건 감아가지고 기사 쓰는 거예요. 아주 악의적으로 KBS 공격할 소재가 나오면은 또 제의가 이랬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그리고 이른바 메이저 매체라고 얘기하는 기자들은 저한테 제보를 되게 많이 해요. 제보. 청와대 기자들 아니면 이제 뭐 통일부 기자들, 국방부 기자들, 각 출입처의 기자들이 약간 누군가가 뭔가 기르기리스를 하잖아요, 이른바. 그러면은 지금 거기 이제 같이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땡땡땡 일보가 아니면 땡땡땡 언론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2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템인데? 막 이러고 이런 아이템 제보가 조선일보 빼고는 다 왔어요, 저한테. 지금까지 조선일보 빼고 제외하고는 다 왔다. 조선일보 제외하고는 다들 각종 출입처와 이제 각종 이제 행태에서 이거 제2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의가 있어서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이냐면은 기레기 소리 듣기 싫어하는 기자들이 여기에 뭔가 기대는구나. 변화시켜주길 바라는구나. 그러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건 좀 신기하다. 근데 저는 이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치자면 레드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깔아주고 마음껏 비판해봐라. 그러니까 각자의 논리라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억울해도 그냥 그런 공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판을 깔아주고 마음껏 비평해봐라가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 취재 기자들이 이제 제의 가기 좀 부담스러워하고 팀장 하기 좀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박살나거든.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시겠지만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동료고 회사에서 늘 보는 사람들이고 또 아니면 뭐 타사에도 친구들 많잖아요, 우리 타사 동료 기자들. 근데 걔네 혹은 걔네의 동료들을 완전 막 까는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얻는 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2 기자를 했다고 해서 무슨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난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동료들한테 개욕을 먹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기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이해하시죠, 팀장은? 그럼요. 그래서 저 오고 나서는 일단 우리는 조롱하지 말자라고 해서 조롱하고 약간 빈정거리는 거 그런 건 절대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납득하지 않으면은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이제 박원순 사망 당시에 이제 밤에 경찰이 브리핑을 하는데 아마 뭐 유튜브 매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맸나요? 떨어졌나요? 얼굴이 얼마나 훼손됐죠? 막 이런 질문을. 근데 문제는 이게 MBC랑 YTN이랑 JTBC인가가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계 화면에 떨어졌나요? 뭐 신체가 얼마나 훼손됐죠? 이런 질문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특히 유족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는 끊었어야 된다. 왜냐면 그 자리에 KBS 기자도 있었고 다 우리 이른바 조중동 기자들도 있었는데 왜 그 질문을 끊지 못하냐. 여기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왜 못하냐라고 했는데 당시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던 우리 이제 취재 기자는 아니 내가 배웠을 때 선배들은 그런 걸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끊냐. 내가 막내인데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사스마리들이니까 막내들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끊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정말 한 2시간 정도 논쟁을 했어요. 예. 거기에 있는 이제 다른 연출 기자들 그리고 취재 기자들 작가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결론은 네가 아무리 막내여도 너는 KBS 막내 기자입니다라고 온마이크 안 하지 않느냐. 너는 그냥 KBS의 기자다.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끊었어야 된다. 끊고 사람들에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졌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기자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근데 현장에서 내가 있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자문자답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김기화 기자? 저는 솔직히 미친 새끼 아니야.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받아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종종 있어. 이제 외교부 출입하면 이제 계속 뭐 브리핑 하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저 어디야? 저 왜 저래?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욕하죠. 어디 미친 거 아니? 뭐 이게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근데 박원순 시장 그 현장은 또 워낙 엄중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또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뭔가 뭐 유족에 대한거나 어떤 죽음에 대한 사망 기사를 기자들이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아마 근데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겠죠 일단은. 시끌시끌하고 막 현장에서 막 두 명 왔다 갔다 하고 막 경찰 뭐라고 말하나 막 휘종긋 세우고 있고 막 옆에서 소방관 막 떠들고 막 그러면 아마 정신 없어서 아무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오기정 기자는 끊었을 것 같아요. 아유, 저도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후배 기자가 선배들이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선배한테 무조건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복종하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그 학습을 해왔지 그거를 끊고 들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몰랐던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고민을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고민할 시간이 길지만 현장에서 그 막 빠르게 돌아온 현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내가 판단을 해서 타사의 질문권을 내가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논의해보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때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넘어갈 테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2에 왔던 기자들이 되게 뭔가 얻어가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2에 왔던 기자들은 이런 토론을 저희는 거의 매일매일 해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갔던 이제 후배 기자 저한테 정말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제2에 와서 1년 동안 계속 논쟁을 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유족을 취재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되게 민감한 사안에서 배를 눌러야 될까. 밤에 남의 집에 찾아가야 될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리포트 문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피해자와 피의자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1년 동안 하고 나가서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거를 배웠다. 앞으로 기사를 쓰고 기자 생활을 할 때 제2에서 있었던 것이 이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정말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2에 오는 기자들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일보 홍보실, 동아일보 홍보실 이런 데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데. 홍보실은 우리 받아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경영전략실. 네, 좀 더 높은 곳과 미전실 같은. 네, 미전실 같은. 좀 더 높은 곳에. 아니, 덕분에 들어오고 나중에 친해졌대. 그래요?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좀 보면서 그런 생각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야, 저거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아니면 무슨 뭐 SBS나 보면은 진짜 빡칠 것 같다. 근데 그럼 정말 소송으로 정말 아니면 언중이라도 막 걸고 그런 게 엄청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좀 있었나요, 그런 게? 저희한테 소송을 걸고 언중위에 가는 거는 조중동은 없어요. 왜냐면 의외로 없네요. 그렇죠. 이런 비평에 대해서 그 전에 충분하게 취재를 했을 뿐더러 본인들이 그 비평에 대해서 수긍을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잘못했지라고 아직까지 여러분 다 기레기는 아니거든요. 수긍을 그럼요. 그게 좀 문제죠. 수긍을 하면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게 문제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각성이 중요한 건데 언중위에 주로 들어왔던 거는 저 있을 때는 이제 신의 한수,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언론 이런 데가 들어오는데 신의 한수는 정말 이제 중재부장님도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네가 무슨 약간 외계인과 통신했다는 수준의 얘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지금 팩트라고 이거를 반론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중재부장님도 이제 화를 내실 정도의 그런. 네. 근데 이게 중재부도 힘들 거예요. 어떤 비평에 대해서 KBS가 당하는 경우에는 뭔가 상대방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로 당했던 거 말고는 글쎄요. 딱히 이제 소송이나 중재나 이런 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아깝죠. 나의 시간과 노력이 아까운 거지. 저널리즘 제2에서 역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도 저희가 있잖아요. 조정 신청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평의 완성 같은 느낌? 네. 어떤 걸로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면은 저희가 한 비평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제기를 못 한단 말이죠. 대신에 다른 걸로 이제 좀 이렇게 왜곡된 기사를 쓴다거나 악의적인 제목을 뽑는다거나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저는 곧바로 대응하거든요. 기자님 이거 다운표 잘못 치셨는데요. 이거 왜곡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한 적 없다는데요. 이러고 이제 바로 부장과 본부장을 거쳐가지고 전 이거 언론 중재에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제 캐릭터를 아시니까 국장은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중재위를 가고 중재위 가서 이제 타사와 만나면 타사에게 좀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지금 옥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KBS는 사실 야 우리 KBS잖아. 웬만하면 참아.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억울해도 참아. 그리고 너네 그냥 맞아도 아예 대 KBS잖아. 그다음에 중재위에 가더라도 중재부장들도 에이 KBS인데 반론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우리 N분의 1인데? 우리 요즘에 N빵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KBS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영향력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우리 억울하다. 이거 사실 아니다. 네. 라고 밝혀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막 되게 큰 형처럼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지만 이해할 수 있어? 이제 이건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도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왜 말을 못해? 중재위 왜 못 가? 소송 왜 못 해? 해야죠. 법무실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급 떨어진다고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유튜브 이런 애들한테 뭐 짜치게 그런 애들한테 뭐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진짜 그냥 사실이 없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여곡절을 진짜 아니 선배 옛날에 정말 힘들 때는 얼굴이 완전히 사람이 완전 막 흑빛이 돼가지고 눈 막 터지고 막 그 피 터지고 꼴보기 있고 막 맞아요. 아 그때 저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 안쓰럽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제 선배 평소에 맞아요. 김기화가 저한테 밥을 사줄 분위기더라고요. 그때 밥을 얻어 먹었어야 됐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런 마음 잘 안 생기는데 그만큼 사실 왜냐면 나는 이제 약간 동병상련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 선배가 지금 아마 내가 상상 못할 정도로 이런저런 전화를 많이 받고 이런저런 카톡을 많이 보고 막 그걸 또 얘기를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가시니까 김기화를 대들기에서 이제 제2로 우리가 수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예전에 선배 오시기 전인가요? 제2 MC로도 후보에 올랐던데. 제가 MC 후보를 올렸었죠. 제가 김비치라와 김기화를 제2의 MC로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욱 빠지면 김기화 안 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김기화가 아주 그냥 콜라 갈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을 해요? 확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당황스러워한다. 앞에 이제 김현우 선배가 말씀하신 편집하겠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컨텐츠가 우리가 이제 취입처를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뭔가 항상성과 퀄리티 컨트롤 이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넌 뭐 스파이로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곤 하는데 어려운 말 쓰네. 그래서 항상성. 그래서 저희 수준이 좀 높아요. 대기가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QC 막 이런 것도 쓰고. 대대기의 QC와 항상성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 해야 된다. 제가 퇴직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고인물이 썩어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아니 근데 제가 들은 때문에. 바로는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번에는 정상인으로 가기로 했어. 어디 제일 말아먹을 일이 있냐. 뭐 그랬겠죠. 데스킹 과정을 거쳐서 킬 됐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실 비슷한 고민에서 사실 출발을 한 방송이었습니까?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자, 직거래하자. 사실 기자들이 소통이라고 해봤자 사실 자기 친구들, 자기 취입주 사람들 얘기 듣고 그게 사실 다 뭐 서울로 나가서 인터뷰하고 뭐 이게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근데 직접 사람들의 물론 이제 뭐 댓글 달아준 분들의 어떤 그런 바이어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뭐 없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댓글이나 채팅이나 이런 걸로 소통하자는 그런 이제 취지가 만들어진 건데. 요런 댓글에서 루리앱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루리앱에서 익명으로요. 그래도 저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거기에 대댓글로요. 무류포님이 이런 반응을 노리고 만든 거다. 국캅 배드캅 수준임 시청자가 만족하거든 하셨어요. 루리앱에 이런 댓글이 많아요. 루리 참 루리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 군근의 분들이 하시는 좋은 분들인데 아. 이 우리 프로 안 싫어 미워하더라고. 저는 파리쿡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파리쿡은 약간 따뜻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따뜻하죠. 파리쿡 누님들은 참 따뜻해요. 따뜻한 언니들 체육의 사랑만 먹고 살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 누님들. 근데 이제 제2에서 아니면 델기에서 마사지 하고 메인 뉴스는 뭐 그대로고 막 그러면서 막 의심도 하고 니네 그냥 이미지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뭔가 시청자들이랑 처음 이렇게 소통하면은 정말 진심이 통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막 진짜 악의적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악의적인 댓글도 초반에는 되게 많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사실 근데 기자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본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선배도 사실 이거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을 때 다 그렇잖아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고. 네. 내가 잘했다 하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막 욕하면은 이제 아이씨 제일 조선일보 독자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제2에 와서는 네이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한 땀 한 땀 보잖아요. 이거 되게 많았어요. 국캅 배드캅. 대들기랑 제이 가지고 너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지. 사실 니네는 9시에서 할 말은 다 하잖아. 이런 건데 참 윗분들이 9시에 신경 쓰는 것만큼 대들기랑 제이에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그래서 지금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윗분들이 신경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9시만큼 한땀한땀 9시 나가는 막 멘트 하나하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제이하고 대들기에 신경을 썼으면 우리 뭐 만들어? 우리 문 닫았어 벌써. 무슨 국캅 배드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제작 자율성이라고 우리가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건데 파업 때 가자 우리가 파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잖아요. 제작 자율성. 제작 자율성. 마음대로 만들어. 대신에 마음대로 만들려면은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저널리즘. 우리는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댓글의 상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유로 보지 않잖아요. 보통 조선일보 기자들은 막 댓글 달리면 문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MBC 기자들은 막 댓글 달리면 얘를 태극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정파적인 잣대로 시청자를 재단하는 순간 내가 이미 정파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저널리즘 원칙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까? 우리 뉴스에 뭐가 어떤 게 그렇게 좀 아프게 다가갔을까? 그런 지점들을 계속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확장시켜서 심지어 저는 9시 뉴스 코너에서도 뉴이처처럼 약간 이제 비정기적으로 우리 지난 뉴스에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반응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런 거였어요. 라고 사실은처럼 얘기를 하든가 오해를 풀어드리러 왔습니다. 라든가 이런 코너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주말 9시에서 만들어. 9시 하시는 분. 주말 9시에서 하면 되겠다. 주말 9시는 뉴스가 짧아요. 누구요? 5분 정도. 까먹었잖아. 우리가 일상에서 소통하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누가 제의 같대. 안 됐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미디어 포커스 시절에도 선배 같은 사람도 이제 경찰서에 있다가 본부장이 전화해서 야 너 미디어 포커스 가 이러면은 망했다 이러고 전화 끊고 미디어 포커스 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비평은 결국에는 내가 하는 업을 돌아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기자들은 다른 사람을 취재하고 싶어하지 나를 취재하고 싶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이는 다른 기자들을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취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도 아무도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저는 약간 미디어 비평 이제 얘기를 쭉 하셔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요새는 기자를 욕하는 혹은 언론을 욕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죠. 정말 그냥 제가 만나는 제 친구들도 심지어 이제 막 장난으로 막 기레기야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보면은 저는 여전히 세상을 조금씩은 낮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의를 통으로 다 본 적 몇 번 없었는데 제가 봤던 제의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징발 기사를 동아일보에 되게 맨 마지막으로 쭉 다뤄줬던 그 기사가 엄청 좋았거든요. 웹툰 같은 형식이 참 인상적이었죠. 기사 말미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직, 파산, 사별, 이혼, 질병. 인생이란 언제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른다. 벼랑 끝으로 밀려 추락하기 직전이지만 거리로 나가 구걸하며 살아가고 싶진 않다. 그럴 때 누군가는 생각한다. 사라져 버리고 싶다고. 네, 증발이라는 이야기가 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느낌의 기사에서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기사를 읽어보면 한 노동자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산업재해로 이제 부상을 당해서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칩니다. 근데 그 수술비가 수백만 원이 드는데 그 하청 회사에 얘기했더니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원청 회사에 얘기했더니 하청업체에 가서 따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돈을 받을 수 없고 이제 손을 못 쓰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증발을 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거를 보는 독자로 하여금 대안제시가 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고 봐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시리즈는 아니지만은 단건으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발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한 기사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증발에 대해서 몰입도를 확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증발해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까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인터랙티브 기사를 쓰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야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발 생태계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증발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 안타까움 이런 것까지 전해줘서 숫자에 연연하거나 어떤 통계를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 속에서 아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 이것은 사회적 문제구나.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미래이자 적극적 역할은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아 동아일보가 굉장히 기사를 잘 쓰는구나. 그래서 이 조직은 이걸 쓰기까지 어떤 고민을 거쳤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착안했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해서 정말 제가 주변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이 기사 한번 읽어봐. 너무 좋아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기자들이 많으니까 제이는 약간 항상 우리를 조롱해라고 해서 좀 싫어하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 제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좋은 기사가 있어요라고 소개시켜 주니까 아 그치 저런 것도 훨씬 굉장히 좋은 순기능인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딱 기분 좋게 봤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되게 좀 좋은 있어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시즌2 만들면서 우리의 방향성으로 잡았던 개편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우리가 이제 비난은 그만하자. 왜냐면 기자들이 막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면은 아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기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라고를 보여주자 라고 해서 제이픽이라는 코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모두가 다 배웠으면 특히 기자들이 배웠으면 하는 기사들을 제이픽으로 했는데 이 제이픽이 제가 시즌2를 만들면서 이제 2월 우리가 1일에 론칭했으니까 한 9달 정도 했죠. 그동안에 제이픽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게 한 6번, 7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 이제 제주 KBS의 문준영 기자,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 셜록의 박 대표,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한겨레, 그리고 뭐 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의 김환 기자도 텔레그램 엠번방이 뜨기 전에 저희한테 나와서 JPG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와 그런 기자들을 좀 더 많이 소개하고 싶었고 그게 원래 개편의 취지였는데 또 생각만큼 많진 않았고요. 두 번째는 자꾸 경향하고 뉴스타파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매체 편향성이 생기는. 이제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경향에서는 계속 노동 시리즈 하잖아요. 오늘도 김용균이 있었고 바다 위에도 김용균이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도 전태일 50주기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경향만 막 주구장창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아일보의 증발을 보고 제가 우리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유일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도 나와서 그 체얼리즘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지점에서 아직 미디어 비평이 갈 길이 좀 멀다. 참 그렇습니다. 하면서 정말 얼마나 정말 저희 대서사시였을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 안 해본 거야.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은 안 해본 거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게 제일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선배도 없고 뭐 해본 적 없으니까 그냥 맞아요. 주변에서는 걱정은 오지게 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숟가락 얻는 사람들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계속 이게 얘를 믿어도 되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말 많아요. 하도 이제 많이 당해서 언론한테 그러니까 언론을 믿었다가 기자를 믿었다가 손절을 하도 많이 해서 내가 손목이 남아나지 않는다. 지금 맞아. 천수 관음이냐 우리가 맞아. 손목이 남겠냐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서 손절했다고.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저희가 대리기 시작할 때 뭐랄까 요즘 이제 시청자들이 정 붙일 언론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정 붙일만 하니까 이제 떠나시게 된 거죠. 근데 같이 이렇게 대리기 가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죠. 네, 그럼요. 우리 특히 이제 빛이라 나올 때는 제가 꼭 챙겨보고 우리 후배사랑 애정을 가득 담아 제작진들이 나오면은 그 보시면 선배 봤을 때 프로그램 PD이자 기자이자 선배로서 대리기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 대들기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지금 케미가 환상적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3년 차로 접어들면서 환상 케미 딱 좋은 궁합 지금 제일 잘 나갈 때.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대들기를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보이그룹 같은 아이돌 어떤 아이돌이요? 아이돌 왜 우리가 뭐 BTS가 BTS요? 말 조심해. BTS가 아니다. 잠깐만. H.O.T로 바꿀게요. H.O.T는 괜찮죠. 파리 국민님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H.O.T 정도 괜찮죠? 소박하게. 근데 H.O.T가 젊었을 때 막 이렇게 되게 잘해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요.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KBS의 H.O.T라고 칩시다. 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이런 문제 있고요. 사실 이건 이렇게 된 거였고요. 우리도 부끄럽고요. 얘기해요. 자, 그럼 쟤들 진솔하다라고 하는데 그 H.O.T가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팀장도 해야 되고 이제 한 10년 차도 넘어가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일진이 되었어. 모두가 다 일진이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일진인데 아직도 KBS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네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야 너는 이제 뭐 진실이든 뭐든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만하고 네가 책임 좀 지고 바꿔야 되지 않아? 저는 조금 있으면은 그 시점에 도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팀장 돼요 여기서? 팀장이 되든 안 되든 너네가 취재 부서에서 이제 역량 쌓였잖아. 그쵸. 그리고 이제 누구라도 출입처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 너 왜 제대로 못해? 네가 왜 바꾸자고 얘기 못해? 아까 박원순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카톡에서 야, 쟤 왜 저러냐? 라고 하던 게 먹히던 게 있고 사람들도 다 야, 쟤 왜 저러냐라는 말이 시원하고 통쾌하던 데가 있는데 그쵸. 너 이제 카톡으로 얘기하는 건 그만해야 되지 않아? 근데 너는 이제 벌떡 일어나서 너 이제 그만해. 우리 이런 질문 그만합시다. 장관님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연배 아니야? 그런 직책 아니야? 라고 얘기할 시점이 조금 있으면 도래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빠른 해결책. 괜찮다. 그래. 아, 들을만 그렇지. 그래서 H.O.T가 이제 막 하다가 저희 해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활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타 혼자 솔로하고, 그렇지. 올리정 솔로하고, 김기화 솔로하고 이렇게 뭐 프로젝트 그룹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겠네. 되겠네. 아이돌 심취해갖고 진짜 유연한 사고 좋아요. 유연한 사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선배 하여튼 대일기 사실 우리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시기를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고통과 이런 걸 겪으면서 약간 제가 선배랑 뭐 엄청 친하고 막 밥 자주 먹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동지애 같은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떠나시게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모셨는데 그래도 여기 대일기에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들기는 우리의 경쟁 프로그램이니까 감히 제이 라이브에 안 나오면서 대들기에 나가 뭐 이런 제가 후배들한테 가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 뭐 우리 후배들 뭐 아이템 좋은 거 취재했는데 여기 나와서 막 풀어보면 너 내가 제이 라이브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왔는데 대들기에 나가? 이런 이제 제가 압박을 막 가했었는데 좀 부담이 없으니까. 네 이젠 제가 아니 난 제이 팀도 아니니까 경쟁 돼 얘들아 제이 라이브 경쟁 프로그램 아니니까.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또 김양수 기자는 또 이 술자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늦었어요. 큰일 났어요. 애들 지금 난리 났어요. 너 지금 네가 약속 잡아놓고 안 오면 지금 장난하냐 이러고. 장난하냐 이러고. 예. 얼른 보내드리죠. 예, 요거 영상을 나중에 보내드려가지고 조회수 몇 개 더 챙기고요. 네, 오늘 소감 짧게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정신이 없는데 우리 김기화 씨가 전화를 해서 나와달라고 할 때 사실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에 나 너무 약속도 많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제이 라이브나 아니면은 제이 패널을 막 섭외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막 알잖아 동지애. 그치, 알지. 이 제작자의 동지애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내가 이거를 거절하면은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고 불쌍해서 나왔다. 동업자 의식. 동업자 의식. 다른 건 없고요. 제가 뭐 편집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각성이 정말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그리고 대들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잘하겠습니다. 선배가 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면 또 막내예요. 본인이 또 가면 말진입니다. 그러면 가서 막바퀴 해야 돼. 받아치는 거야 또 해야 돼. 저 입사 20년 됐는데 21년 내년이면 21년 차거든요. 21년 차의 막내예요. 아 그렇습니다. 계속 막내의 삶을 또 하러 가시는 이 김양수 기자에게 우리가 축하. 하여튼 잘 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내는 이런 훈훈한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저 김양순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풋풋하다.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다음 주 대들기 소식을 빠르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대들기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좋았어.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나 너무 늦어서 큰일 났다. 애들이 지금 막 개 욕하고 있어. 별관.